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경북 경주의 콘도에 놀러가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경주에 있는 유명 콘도를 빌려 1박 2일 일정으로 서울에서 경주까지 다녀오면서 겪은 일입니다. 경주는 수학여행으로 3번이나 이미 다녀왔고 가족이랑도 갔던 곳이라 사실 새로울 건 없었죠. 기억을 더듬어 보면 9명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같이 단기 알바하면서 친해진 상태라 뒤풀이로 생각해낸 여행이었습니다. 차를 대절해서 그냥 보고 싶은 곳 편하게 둘러보다가 콘도에 들어왔습니다. 콘도는 방이 2개였어요. 큰 침대가 있는 방 1개, 작은 방 1개, 넓은 거실, 부엌, 화장실. 화장실은 현관 쪽에 있었는데 작은 방과 마주보고 있었죠. 그리고 현관과 작은 방 사이에 현관이 있었고요. 그 마주보는 면에 작은 방에 난창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난창이 아니라 옛날식으로 나무와 종이로 만들어진 창문. 종이는 하얘서 투명하지 않았고요. 우리는 고기 구워 먹고 군것질하고 놀았죠. 약간 취해서 밑에 내려가 아케이드에서 게임도 하다 오고. 근데 제가 좀 빨리 취하고 빨리 깨는 체질이에요.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개지는데 또 금방 깨서 또 마시거든요. 그날도 총 3잔쯤 마셨으려나? 취하고 그냥 정신없다가 결국 작은 방에서 잠들었어요. 중간에 깨보니까 옆에는 후배 한 명이 잠들어 있고요. 발밑에는 선배가 내 발과 얼굴을 마주하고 잠들어 있었고요. 주위가 고요하기에 다 자나보다 하고 잤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몇 층 침대가 있는 방에 몇 층 거실에서 자고 있었죠. 방은 온돌방이라 뜨끈뜨끈했어요. 겨울이고 그런 방에서 자면 전 너무 좋아하는데 그날은 몇 번씩 자다가 깼어요. 전 온돌방이랑 이불 속에서는 한기를 느낀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그랬어요. 깰 때마다 한기를 느꼈죠. 제 등 뒤에서 누가 일어나는 느낌도 함께 받았죠. 전 당연히 아까 자고 있던 후배가 화장실 가나보다 하고 생각했고 그리고 일어났을 때마다 전 문이 열린 걸 보았어요. 그런데 계속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항상 누군가 일어나는데 소리도 잘 없고 또 일어나서 나가는 지 뒤에서 움직이는 기척이 느껴져서 옆을 돌아보니 후배는 자고 있더군요. 근데 문은 또 열려 있고 잠결에 또 누가 우리 둘 사이에서 자다 나갔나 보다 했죠. 근데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전 단순히 생각하고 잠들었어요. 새벽에 누가 저한테 전화를 하더군요. 제 옆에서 자고 있던 그 후배예요. 새벽 6시네요. 그래서 전 장난하나 보다 하고 안 받았어요. 그리고 문을 보려던 차에 그 현관 쪽 창문에서 계속해서 양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를 봤죠. 분명 사람 형상이었어요. 그림자라 생김새는 없지만 작았어요. 키도 작고 얼굴, 몸집도 작고 주위는 고요하고요. 그때는 언뜻 후배 중 누구겠지라고 편하게 생각해버리고 다시 잠을 청했어요. 그 후배도 키가 작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 후배 머리는 많이 길었습니다. 제가 본 건 남자 바가지 머리 같은 모양이고요. 다시 일어났을 때 7시 반. 아까 전화했던 후배는 아침밥 준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려다가 아침밥 준비하는 게 바빠 보여서 묻지 않았어요. 밥을 먹고선 별 일 없이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서울로 가 도중 밤에 제 옆에서 잤던 그 후배가 말을 꺼냈어요. 언니, 저 어젯밤에 무서워 죽을 뻔했어요. 그 후배 말이 잠을 자고 있는데 계속 문이 열렸다고 하네요. 사실 그 문 그렇게 잘 열리는 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 있잖아요. 스르륵 하고 느슨하게 있다가 열리는 문. 근데 그 문은 이상이 없었어요. 그 후배는 처음에 제가 계속 화장실 가면서 문을 열고 가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제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후배도 그 똑같은 그림자를 봤어요. 양 옆으로 움직이는 그림자. 화장실에서 새어나오는 빛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와 다르게 정신이 번쩍 든 후배는 오히려 너무 무서워서 눈으로 확인하려고 나갔대요. 이걸 확인해야 잠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결국 그 후배도 키가 작은 또 다른 후배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확인하러 갔더니 침대방에서 자고 있더래요. 갑자기 온 몸이 소름이 돋으면서 너무 무서워진 후배는 콘도 로비로 나갔고 한참 배회하다가 두려움이 좀 사라지자 다시 들어오려고 했는데 카드키를 안 가져왔던 거죠. 그래서 저한테 전화했던 거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거기 있었고요. 둘이 겪은 게 너무 일치해서 신기했고 갑자기 등골이 오싹해지더군요. 무슨 변고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지금도 생각하면 괜히 등 뒤를 돌아볼 수 없게 만드는 기억입니다.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서울에서 경주로 1박 2일 여행을 간 일행이 콘도에서 기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문이 열리는 소리와 누군가 움직이는 기척, 그리고 현관 쪽 창문에서 사람 형상의 그림자를 목격했습니다. 이상한 현상에 대한 경험이 일치하면서도 실제로 아무런 변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오싹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귀신 보는 여자. 지금 말하는 이야기는 제가 20대에 들어서서 겪은 이야기들입니다. 아시나요? 특히 여성은 20대에 들어서면서 그런 쪽에 영감이 더욱 강해진답니다. 그러니 혹시 자신이 그런 쪽에 영감이 있다고 느끼거나 이미 보신 분들, 부디 무시하세요. 신경 쓰고 자꾸 호기심을 보이다 보면 어느새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것들은 당신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말입니다. 한동안 늘봄가든과 장희빈의 묘가 이슈가 되었었죠.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만나도는 말이었을 수도 있지만 제 주변에서도 들썩대며 호기심에 찾아가 본 이들이 많았어요.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저라면 주변도 얼씬거리지 않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가 많지만 오늘은 다른 이야기니 샛길로 새지 않을게요. 부디 한순간에 호기심과 객기로 인생을 꼬이게 하지 않는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어느 봄, 전 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이리저리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어느 산에 잠시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곳의 기운이 남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는 계속해서 안으로 위로 올라갔고 어느 지점에 도착한 뒤 후진으로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산 중턱쯤에 흉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산길이라 잠깐 멈춘 틈에 창문 바깥으로 그곳을 쓱 들여다보는데 그곳에는 질이 안 좋은 것이 창 너머 안에서 안을 보고 있었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귀신이죠. 허나 흔히 보면 안 되는 귀신이기도 하고요. 눈이 엄청 새까맣고 입도 벌리고 있으나 정말 새까맣게 보여서 멀리서 보는데도 선명했습니다. 눈이 검고 움푹 패인 입과 눈동자, 까만 눈과 까만 입은 보되 볼 수 없고 말하지 못하는 것. 즉, 홀령이 얼마나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제 형태조차 잃어버린 거니까요. 진짜 낮은데도 불구하고 겁이 나는 정도가 아니라 식은땀이 났습니다. 친구한테 미친 듯이 차를 빼라고 외쳤습니다. 그것은 집 바깥으로 나와서 빤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불러내고 있었어요. 오면 빛과 어둠의 경계에 있으면서 사람이 그 안으로 넘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 진짜 막 사람들을 재촉해서 산에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골이 오싹하다 못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진짜 큰 맘 먹고 자동차 안에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것이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운전하는 친구와 다른 아이들은 볼 수 없겠지만 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작은 아이들과 성인인 듯한 남성과 여성 모두 그 흉가의 위아래에 옹기종기 서서 저희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이면서 쉬운 말로 찍었다라고 하죠. 바로 저와 우리를 찍은 겁니다. 그 중에 유난 희마르고 길며 머리카락이 긴 여성이 차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창 안에서 저와 눈이 마주쳤던 그것이겠지요. 절뚝거리면서 걷는 것이 분명히 쟤를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잘못된 듯 싶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제사를 치러주었다는 것. 처녀귀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녀귀신은 예로부터 기운이 강해서 머리만 따로 잘라내어 사거리에 묻거나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허나 멀리라 그런지 목 사이에 경계도 안 보였어요. 저렇게 원한을 가지고 절뚝거리며 따라온다는 것은 쟤를 잘못 엉터리로 취해줬거나 그의 뼈에 사무치는 원한이 있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그들을 자극한 것이겠죠. 그것은 다행히 영화처럼 타다다닥 뛰어오지는 않았어요. 꾸준히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따라왔고 전 그 사실을 저밖에 모르니 열심히 속으로 기도를 외웠습니다. 부디 빨리 그것들의 기운이 서려있는 숲을 나오기를. 다행히도 숲을 나와서 도로의 신호등에 섰습니다. 뒷창문으로 보니 그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심하며 창문을 내리려는 순간 그것은 창문에 붙어 있었습니다. 발끝은 숲이 끝나고 도로가 나오는 경계선에 대고서는 몸을 찢어뜨릴 듯이 최대한 기형학적으로 늘려서 창문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검게 누군가 파는 듯한 눈으로 창에 밀착해 안을 보며 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그렇게 되면
내가 표적이 되어 정말 일이 생길 것 같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차가 출발하면서 악착같이 매달려 있던 귀신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를 돌아본 순간 알았습니다. 그 산 옆의 숲이 모두 묘지였다는 걸요. 지금도 말하면서 소름이 돋아요. 그녀는 마지막까지 우리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산에서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았지만 누군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전 그날 이후에 약간의 후유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니 괜찮아지더군요. 다행히 그것은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많이 본다고 하여 적응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호기심에 그들을 자극하지 마세요. 정말 가까운 데에 있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가까운 곳에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 소문의 집. 대학에 다닐 무렵 이야기다. 그 무렵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어서 기분 전환도 할 겸 이사를 할 생각이었다. 학교 옆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 대학 주변에 빠삭한 부동산 아줌마에게 조건에 맞는 집이 있는지 물어봤다. 그 조건이라면 서너 곳 정도 있어. 근데 이런 물건도 있어서. 그러더니 서랍에서 봉투를 꺼내 그걸 뜯어서 나에게 건네줬다. 안에는 어느 집에 관한 설명이 있었다. 역에서 걸어서 2분, 대학까지는 걸어서 20분 거리다. 집세는 월 30만 원에 보증금이랑 복비는 없다. 주차장도 따로 있는 집이지만 따로 사용료를 낼 필요도 없다. 지은 지는 꽤 된 집이지만 방도 넓고 가구로 서랍장도 딸려 있다. 화장실과 욕실도 따로 있고 부엌도 넓어 냉장고랑 세탁기 놓을 자리가 있을 정도였다. 작지만 정원까지 딸린 건물 2개가 딱 붙어 있는 형태의 집이었다.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 저렇게 싼 집세로 나올 리가 없다. 뭔가 수상하다 싶어 아줌마에게 묻자 부침성 좋은 아줌마의 얼굴이 어두워진다. 보통 사람한테는 추천하기 힘든 곳이긴 하지. 의미심장했다. 무언가 안 좋은 사정이 있는 집일 것이라 느껴 자세히 물어보자 역시 생각대로였다. 지난번 살던 사람은 사흘 만에 집을 나왔고 그 전 사람은 나흘, 그 전 사람도. 다들 입주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어째서인지 집에서 나와 도망쳤다는 것이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냥 놀려두기도 아까우니 싼 집세를 걸어서 내놓았지만 부동산 입장에서도 소문이라도 나면 곤란하니 웬만해서는 추천을 안 한다는 것이다. 기분 나쁜 예감은 있었지만 일단 워낙 집세가 싼 데다 아줌마도 집주인 볼 낯이 없다며 간곡히 부탁을 하기에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그 자리에서 서류 작업을 마치고 다음날 입주하기로 했다. 이미 이사 준비는 대충 끝나 있었기에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반나절 만에 이사를 끝내고 저녁에는 집들이를 겸해 술판을 벌였다. 하지만 밤이 깊자 다들 돌아가 나만 남았다. 그러나 입주 당일 밤에는 딱히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입주 사흘째 되는 날 밤이었다. 아직 기사가 오지 않아 인터넷 연결도 안 된 터라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잠자리에 들어 평소 마냥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은 2시를 지나고 있었던가. 빠드득빠드득하고 무언가가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주변에서 뭘 하나 싶었지만 소리가 나는 건 옆집과 맞닿아 있지 않는 벽이었다. 그래서 나는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심경으로 반쯤 체념하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소리는 계속 이어져 발밑에서 시작해 점점 올라가. 마침내 천장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천장까지 올라간 그것은 이제 쾅쾅거리며 지붕 위를 뛰어다니기 시작한다. 곧이어 커튼이 쳐있는 창 너머로 무언가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더니 소리가 멎었다. 겨우 한숨 돌린 나는 친구에게 연락이라도 해야겠다 싶었다. 하지만 또다시 빠드득빠드득 하는 소리가 창 밖에서 들려온다. 보면 안 된다는 생각과 보고 싶다는 호기심이 반반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도 여기서 살 거라면 정체를 확인해둬야 한다는 생각에 나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그러자 창 밖에는 기묘하게 긴 손을 가진 긴 머리카락을 한 것이 가만히 손목을 바라보며 벽에 손을 대고 묵묵히 긁어대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튼을 치고 부엌에 가서 소금을 가지고 와서 창문 옆에 두고 잤다. 빠드득빠드득 하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나는 다음날 부동산에 찾아가 아줌마에게 역시 귀신이 나오네요. 라고 말했다. 역시 그렇구나. 라고 아줌마는 기운 없이 말하더니 다른 집을 소개시켜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줌마는 돈 봉투를 내게 건네주며 못 버티겠으면 나와. 바로 다른 집을 소개시켜줄게. 라고 말했다. 그날 밤 역시 2시가 되자 또 빠드득빠드득 소리가 나고
천장을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린 후 밤새도록 벽을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무시하고 잠을 잤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 소리는 들리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종종 한밤중에 자고 있으면 이상한 시선을 느껴 깨어나곤 한다. 그러면 언제나 방 안에 그 귀신이 쪼그려 앉아 나를 째려보고 있지만 나는 무시하고 그냥 잔다. 졸업한 후 직장을 근처에 얻었기에 나는 지금도 이 집에 살고 있다.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무척 만족스러운 집이다. 네 번째 이야기, 일본 귀신. 고1 때 학교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가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50만 원 정도 내고 큐슈 쪽이랑 저희 학교와 자매 학교를 방문하는 코스였는데요. 5박 6일로 다녀왔습니다. 배로 가는 거라 그런지 가격은 저렴했습니다. 일본에 도착하고 두 번째 날이었는데요. 첫째 날과 달리 두 번째 날은 한적한 곳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이었는데 이름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여튼 저희 반 애들이 좀 많이 갔어요. 8명이 갔는데 방이 4명씩 쓰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반이 방 2개를 잡게 되었는데요. 첫 해외 아들이라 그런지 둘째 날인데도 잠이 오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 친구랑 저는 옆방으로 놀러를 갔습니다. 나머지 친구 2명은 그냥 잔다길래 냅두고 왔고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 친구 6명이서 뭣도 먹고 TV도 보면서 한 3시 정도까지 논 것 같습니다. 일본은 늦은 밤이면 TV에서 무릇한 것도 많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방으로 건너가서 잘라고 친구를 불렀는데 이놈이 거기서 그냥 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냥 거서 잘까 하다가 잘 곳이 마땅치 않아서 친구를 냅두고 저희 방으로 건너왔습니다. 근데 원래 저희 방에 있던 2놈이 TV를 보다가 잠들었는지 TV만 치이익거리며 켜져 있더군요. 저희 방은 2층입니다. 침대가 있고 방 한쪽 벽면이 지대로 큰 창문입니다. TV는 그 창문과 벽 사이에 있고요. 그래서 TV를 끄고 무심코 바깥을 쳐다봤는데 가로등 아래에 어떤 여자분이 서 있었습니다. 기모노라고 하나요? 빨간색 일본 전통 의상을 입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 왜 저런 데 있나 하고 자세히 보려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빤히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엔 얼굴이 없었습니다. 완전 그냥 흰민둥 얼굴이랄까요. 놀라서 바로 침대로 다이빙하듯 뛰어들어갔죠. 몸 한 군데도 안 삐져나가게. 진짜 그때는 뭐 하나 삐져나가면 죽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벌벌 떨다가 이건 내가 헛것을 본 걸 거야. 여행 때문에 피곤해서 헛것을 본 걸 거야. 이런 맘을 먹고 이불을 걷고 살짝 창문 쪽을 쳐다봤는데 심장마비 걸리는 줄 알았습니다. 창문에 머리가 코 부분까지만 빼꼼히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창문을 긁으면서 말이죠. 기절한 건지 어쩐 건지 다음날 애들이 깨워서 일어났습니다. 당연스럽게도 친구들은 믿지를 않더군요. 아침을 먹고 깨름직하지만 그 가로등 밑에를 한번 가봤는데 그 골목길 맞은편에 무덤들이 있더군요. 5번째 이야기, 미다지 문. 초등학교 고학년 무렵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내 방은 다다미가 깔리고 문풍지 바른 미다지 문이 있는 일본식 방으로 이불을 깔고 잤었다. 어느 날 밤 열이 심하게 올라 방에 들어 누워 있던 나는 문득 한밤중에 깨어났다. 하루 종일 열 때문에 자고 있었으니 한밤중에 깨어난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당연히 불은 다 꺼져 있고 미닫이 문도 닫혀 있으니 방 안은 칠흑 같았다. 하지만 어두운 와중에서도 눈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면서 방 안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그런 상태로 멍하니 미닫이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방 안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방인데도 어딘가 위화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눈치챘다. 내 방 미닫이 문에는 내가 손가락으로 장난삼아 문풍지를 뚫은 구멍이 몇 곳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게 평소보다 훨씬 많게 느껴졌던 것이다. 이상하네. 원래 이렇게 구멍이 많았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구멍의 숫자를 세기 시작했다. 열은 여전히 높은 채 막 일어나 멍한 머리로 분명히 평소 뚫려 있던 구멍보다 많다. 3개 정도 있었을 구멍이 7개로 늘어나 있었다. 역시 이상하다 싶어 다시금 세고 있는데 문풍지가 찢어지며 구멍이 뚫렸다. 순간 얼어붙고 말았다. 미닫이 문 바깥쪽은 유리창이다. 그리고 내가 열에 시달린 탓에 당연히 유리창은 완전히 닫혀 있었다. 밖에서 누군가 구멍을 뚫을 수 있을 리가 없었다. 혼란스러운 와중에 뭘 어쩌지도 못하고 미닫이 문을 보고 있자 또 다른 곳에 구멍이 뚫린다.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지만 고열 때문에 몸이 나른한 건지 생각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더 이상 문 쪽을 보고 싶지 않지만 그렇다고 등을 보이는 것도 두려웠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찌익 하고 찢어지는 소리가 나더니 구멍이 5개나 나버렸다. 마치 누군가 5손가락을 펴서 그대로 문풍지를 찢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5곳에 구멍이 점점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밀어넣은 5손가락으로 문풍지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려오다 보면 으레 그렇듯 중간에 삐뚤거리게 찢어지며 미닫이 문은 볼품 없어져 간다. 나는 겁에 질려 반쯤 울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미닫이 문에서 눈을 돌릴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문풍지가 찢어져 생긴 큰 틈 사이로 새까맣고 긴 머리카락이 방 안으로 흘러들어왔다. 이제 귀신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리카락은 자꾸자꾸 방 안으로 들어와 어느새 방바닥이 새까맣게 변할 정도였다. 거기서 나는 의식을 잃었다.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다. 무사히 아침을 맞을 수 있음에 안도하며 나는 어젯밤 일이 떠올라 미닫이 문을 바라봤다. 문은 구멍 없이 멀쩡했다. 나는 일단 안심했지만 또 위화감을 느꼈다. 기묘하게도 미닫이 문이 문풍지는 구멍 하나 없이 깨끗했다. 평소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마저 사라지고 완전히 종이를 새로 바른 것 같은 모양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종이를 잘 살펴봤지만 오래전에 붙여 색이 누런 종이었다. 하지만 구멍만은 완전히 메워져 있었다. 문을 열고 난 후 나는 다시금 소름 끼치는 것을 발견했다. 문 밖 닫혀있는 유리창에 손자국 2개와 긴 머리카락 10개가량이 붙어 있었다. 부모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애초에 문에 구멍이 없었을 거라는 말뿐이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가 직접 뚫었던 구멍은 존재했었다. 이후 집을 리모델링하게 될 때까지 나는 문에 등을 돌리고 잠을 자는 버릇이 생겼다. 다행히 그날 이후로 이상한 일을 겪은 적은 없다. 하지만 지금도 자꾸 문풍지에 구멍이 하나둘 늘어가던 그 광경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6번째 이야기, 유학회담. 전 남자친구와 겪은 일입니다. 약 3년 전 유학을 갔던 저는 남자친구와 같은 랭귀지 스쿨을 다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자취하는 남자친구 집에서 노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당시 정말로 있었던 무서운 이야기라는 공포 드라마를 자주 봤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드라마를 보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기에 제가 열심히 보는 동안에는 언제나 뒤돌아 누워서 자곤 했었습니다. 그날은 비도 오지 않는데 우중충하고 스산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남자친구 집에 오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그 드라마를 보는데 그날따라 남자친구가 잠이 안 온다고 해서 저는 억지로 남자친구를 붙잡고 같이 드라마를 보게 했습니다. 그날 봤던 내용이 학교에 두고 온 물건을 찾으러 온 고등학생 커플이 복도에서 하반신만 돌아다니는 귀신을 보고 일어섰을 때 천장에 나머지 상반신이 붙어서 그들을 보고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날 남자친구가 결석을 했습니다. 방과 후 남자친구 집에 갔을 때 그때까지도 자고 있는 남자친구를 깨웠더니 새벽녘부터 가위에 눌려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는 공포물을 보면 똑같은 귀신에게 가위에 눌리기 때문에 공포물을 보는 것을 늘 피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저와 만나면서 공포물을 하도 많이 본 탓에 가위에 눌린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도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는데 옆으로 돌아 누워 있던 남자친구의 시야에 빨간 하이힐을 신은 발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겁이 난 남자친구는 있는 힘껏 몸을 돌렸는데 그날 본 드라마처럼 천장에 허리만 붙어있는 귀신이 남자친구를 향해 손을 휘저으며 남자친구를 잡으려고 애쓰고 있었답니다. 남자친구의 그런 체질을 알고 굉장히 미안했지만 그 뒤에도 종종 공포영화를 보곤 했고 남자친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남자친구가 귀국하면서 저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저희와 친하게 지내던 쌍둥이 오빠들과 만나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전 남자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제게 말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헤어졌으니까 그냥 말해줘도 되겠지. K가 가위에 눌렸는데 천장에 허리가 딱 붙은 여자 귀신이 자기를 계속 잡으려고 하더래. 한참을 손을 휘적휘적 거리다가 그 귀신 손이 K의 머리끝에 닿았는데 그 귀신이 입이 찢어지도록 웃더래. 그때 그 여자 얼굴을 보는데
오빠가 말끝을 흐리자 옆에 있던 다른 오빠가 한숨을 쉬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걔도 힘들었을 거야. 가위 눌릴 때마다 나타나는 귀신 얼굴이 자기 여자친구 얼굴이었으니까. 어느 날부터 가위에 눌리면 제 얼굴을 한 귀신에게 계속 시달렸다고 합니다. 헤어지는 날까지 계속. 우리가 헤어진 이유가 그것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7번째 이야기, 이상한 아이. 저희 작은 어머니께서 겪으신 일입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셔서 오살인 사촌 동생을 옷방으로 보내놓고서 집안일을 하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집안일을 다 끝마치신 작은 어머니는 사촌 동생이 혼자 노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평소 작은 어머니나 작은 아버지 없으면 몇 분 놀다가 찡얼대는 아이가 어째서인지 그날은 이상하게 혼자 잘 놀더랍니다. 그런데 꼬마애가 혼자 노는 소리치고 조금 이상한 걸 느끼셨답니다. 마치 애 둘이서 놀고 있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옷방 문틈 새가 살며시 열려 있었고 작은 어머니께서 그 틈으로 사촌 동생을 몰래 봤더랍니다. 옷방 안에서 사촌 동생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본 작은 어머니께서는 착각하신 줄 알고서 뒤돌아서려 했는데 순간 사촌 동생이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이번에는 내가 갖고 놀 차례야 라며 인형을 툭 던지더랍니다. 너무도 놀라신 작은 어머니께서 헐레벌떡 들어오셔서 사촌 동생을 끌어안고 침착하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당황한 모습을 보이면 사촌 동생이 울까봐 침착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랑 그렇게 재밌게 노니? 꼬마애 있잖아. 얘가 나랑 놀아준대. 사촌 동생이 대답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순간 작은 어머니께서는 반신반의하시며 사촌 동생이 가리킨 곳을 때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촌 동생이 울기 시작했고 당황하신 작은 어머니께서 왜 우냐고 묻자 사촌 동생 대답은 작은 어머니를 소름 끼치게 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때려서 얘가 울잖아. 다행히도 엄마가 때려서 꼬마애는 사라졌다고 하고 그 후에는 사촌 동생이 그 꼬마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엄마한테 혼날까봐 꼬마애가 나타나도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닌지. 8번째 이야기, 죽은 자의 전화. 현재는 은퇴했지만 형사였던 사람이 겪었던 일입니다. 90년대 한적한 시골에 있던 대학교 연구실에서 김 씨는 숙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씨도 같이 숙직을 해야 했지만 오후 11시 즈음에 잠시 볼 일이 있다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새벽 2시 김 씨는 연구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 너무 추워요. 옷 좀 가져다 주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잠시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 씨가 코트를 가져가지 않았고 새벽에는 날씨가 추웠기에 가져다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 씨가 장소를 말해주지 않았기에 그는 계속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30분 뒤인 새벽 2시 30분 다시 연구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가 받았습니다. 또 이 씨였습니다. 나 너무 추워요. 옷 좀 가져다 주세요. 다시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김 씨는 이제 슬슬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전화하면 화를 내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같이 숙직을 서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밖에서 계속 장난 전화만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0분 뒤인 새벽 3시 다시 연구실에 전화가 왔습니다. 김 씨가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씨였습니다. 나 너무 추워요. 옷 좀 가져다 주세요. 학교 뒷산 중턱 낡은 우물. 거기에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나 너무 추워요. 김 씨는 전화기를 거칠게 내려놓고 투덜거리면서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을 나가 뒷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대에 이런 장난을 친 이 씨를 원망하면서 말이죠. 학교 뒷산은 생각보다 우거졌고 음산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씨가 말한 학교 뒷산에 있는 낡은 누물에서 김 씨는 이 씨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코트를 집어던지고 비명을 지르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학교까지 뛰어갔습니다. 그의 비명소리에 뛰어나온 경비에게 경찰을 외치며 혼절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육안으로 보기에도 자살은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그를 부검했고 부검 결과 역시 흉기에 난자당한 뒤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사망 시간은 그가 발견된 날 자정에서 새벽 1시 사이였습니다. 형사들이 이제 이 씨가 왜 살해당했는지 수사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지만 당시 이 학교는 뒤에 어느 정도 높이의 산이 있고 주변은 온통 논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이 들어오기 힘들고 또 들어오면 금방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낯선 사람은 보지 못했다 입을 못 닫습니다. 게다가 이 씨는 사생활이 담백한 사람이었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신랑이었기 때문에 내연의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의 지갑과 결혼 반지가 사라졌지만 그의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른 용의자는 같이 숙직을 선 김 씨였습니다. 그는 이 씨가 발견된 장소를 정확하게 발견했습니다. 그 뒷산은 앞서 말했다시피 우거졌고 사람들의 통행 역시 없어 만약 김 씨가 발견하지 않았다면 이 씨의 시신은 그곳에서 부패하여 자연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또한 김 씨가 전화를 받은 새벽 2시는 이 씨의 사망 추정 시간으로부터 1시간이나 뒤였습니다. 이미 죽은 이 씨는 결코 전화를 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김 씨와 이 씨는 크진 않지만 몇만 원대의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한 범인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완강히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분명 전화를 받았으며 돈 문제로 언쟁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이 씨가 곧 돈을 갚기로 했고 몇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의 주장에 허위를 밝혀내기 위해 통화 기록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대에 연구실로 걸려온 전화 기록이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새벽 2시 30분, 새벽 3시에 연구실로 전화가 걸려왔던 겁니다. 형사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화가 걸려왔는지 조사해 보았습니다. 형사는 여기서 한 번 더 경악했습니다. 그 전화가 걸려온 곳은 바로 이 씨가 발견된 그 뒷산이었던 겁니다. 그 뒷산에는 학교 측에서 예전에 쓰다가 이제는 버려지다시피 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에서 걸린 전화가 김 씨가 있던 연구실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형사는 뒷산으로 달려가 그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전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코드가 뽑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발견된 낡은 우물과 그 건물은 100m 이상 떨어져 있었으며 이 씨의 핏자국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 씨의 시신 상태나 주변의 상태를 보건대 이 씨는 발견된 낡은 우물 근처에서 살해당한 것이 틀림없다고 검시에는 확언했습니다. 학교 측 역시 해당 건물과 전화는 사실상 쓰지 않으며 번호를 해지하려고 했으나 미처 해지하지 못해서 번호가 살아있었을 뿐 그 건물에 놓인 전화번호 숫자를 기억하는 사람조차 거의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김 씨는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씨를 죽인 범인은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미제가 되어 공소시효 만료가 되었습니다. 형사는 은퇴했습니다. 하지만 은퇴한 전직 형사는 조용히 이 사건을 곱씹어보곤 한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연구실에 누가 어떻게 그 건물에 놓인 전화로 전화를 걸었는지, 어째서 춥다면서 옷을 가져다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였는지, 어떻게 이 씨의 시신이 있는 곳을 정확하게 지목하였는지, 그렇다면 과연 이 씨는 도대체 누가 죽인 것인지, 이 사건은 형사의 인생에서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세 번의 사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형사는 영혼이란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뒤에 겪은 두 번의 사건 끝에 영혼은 정말로 실제한다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도 그 학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지만 살해 현장이었던 산은 이미 깎여서 없어졌고 논밭이었던 그 주변엔 건물들이 들어섰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 제주도 감귤밭. 제주도로 수학여행 가서 겪은 일입니다. 수학여행 가기 일주일 전 담임 선생님께서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먼저 제주도에 가셨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다음 날 새벽부터 등산을 가셨는데 아침부터 안개가 짙게 깔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려웠습니다. 6분이서 걷고 있었고 담임 선생님께선 마지막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자욱한 안개 때문에 앞 사람들은 흐릿한 형상으로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한참 산을 오르는데 뒤에서 누군가 담임 선생님의 어깨를 툭 치고 재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중심을 잃어 앞으로 넘어지셨는데 일어나면서 누군지 보려고 했지만 이미 시야에서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중간 지점에서 휴식을 취하실 때 선생님께서 아까 어떤 녀석이 날 넘어뜨리고 갔는데 사과도 안 하고 올라갔네요. 라고 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자기 앞으로 지나간 사람이 없다며 새벽이라 우리 말고는 올라온 사람이 없다고 하셨답니다. 이윽고 기분 탓이려니 하시면서 식당에서 식사를 기다리는데
종업원이 공깃밥과 수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7개의 수저와 7개의 공깃밥. 저흰 6명인데요. 라고 묻자 종업원이 말했습니다. 6분이신가요? 여기 계셨던 여성분도 일행이신 줄 알고 착각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6분의 선생님 중에 여자 선생님도 안 계셨고 다른 여자분을 본 선생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갔습니다. 숙소 위치는 당연히 선생님께서 먼저 답사하신 곳 근처였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 밤 저와 친구들은 감귤을 서리하기 위해 2층 베란다에서 난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방에 있던 10명 모두 가려고 했지만 방장이 인원 보고를 해야 했기에 9명이 먼저 내려갔습니다. 감귤밭은 정말 넓었습니다. 넓은 밭 가운데로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오솔길이 있어서 저희는 한 줄로 길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를 저를 치고 가서 그대로 밭으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금 화가 나서 누구냐고 소리치려다가 말았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선생님한테 발각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화를 참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장인가 보네. 늦게 와서 조바심에 달려간 건가. 이윽고 오솔길을 따라가서 밭 중앙에서 10명이 모였습니다.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서리하기에는 인원이 많았기에 5명이서 한 조로 2개의 조로 나눠 오른쪽 밭과 왼쪽 밭을 나눠서 서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10분 뒤에 이 자리에 다시 모이기로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10분 뒤 모이기로 한 곳으로 오니 모인 건 9명이었습니다. 누가 없나 보니 방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길을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고 밭을 돌아다니며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없었습니다. 울상이 된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서둘러 올라가서 숙소방을 열었습니다. 어이없게도 방장이 다른 애들과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아까 가려고 했는데 게임에 너무 빠졌었나 봐. 정말 미안해. 방장이 처음부터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절 밀치고 간 사람. 그리고 밭에 있었던 10번째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러고 보니 어두워서 그 사람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문을 뒤로하고 일단 서리해온 감귤을 꺼내기로 했는데 각자 배낭 안에 검은색 비닐봉투에 가득 들어있는 귤을 꺼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개의 조 중 오른쪽 밭을 서리한 아이들의 봉투에는 귤들이 제대로 있었지만 방장이라고 생각되었던 사람과 같이 왼쪽 밭을 서리한 아이들의 가방에는 봉지에 쌓여진 귤 외에 이상한 귤이 하나씩 더 있었습니다. 그 귤은 저희가 서리한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딴 것처럼 크기가 더 컸고 거칠고 급하게 딴 것처럼 초록색 이파리와 부러진 가지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왼쪽 밭을 서리한 4명의 배낭에만 그 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런 귤을 딴 적도 없고 보지 못해서 놀랐습니다. 과연 누구였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조금 무서웠던 기억이지만 왠지 그 귤은 다른 귤보다 더 달고 맛있던 것 같습니다.